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65편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테이프는 이제 65세트를 전부 다 보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테이프를 먼저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앞에 강의를 전부 다 듣고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아마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에 대한 핵심 요약 강의를 정말 시험에 여태까지 제가 10년 동안 10년 이상 쌓여있는 노하우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한 것은 기술적인 내용을 강의했다고 보면, 이 강의에서는 정말 수험에 준비되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제가 집대성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1차로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3번을 봐라. 그래서 한 번은 가볍게, 2번은 교재를 가지고 보는데 한 번은 가볍게 먼저 보고, 2번째 교재에 기록을 해가면서 보고요. 3번째는 질문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가면서 봐라. 그리고 그 3번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들을 좀 찾아봐라.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테이프 65개가 100%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말이에요, 굉장히 비중도가 낮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낮은 부분이라도 이 비중도가 높은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필해설비다. 그럼 필해설비는 이건 A+에 많이 관련되는 문제다. 근데 필해설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연협조라는 게 있다. 그럼 전연협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연협조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건 D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되어있어요. 이것과 나오는 빈도의 차이는 별 수 있지만, 거기서 A와 D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연관성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기술사 시험이 매년 시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경력도 예전에는 기사 1급을 취득하고 7년, 만약 대학교를 나오고서 9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4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시험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돼 있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선 기술사 시험은 1차가 논술식에 100% 논술식이죠.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가지고 일단 경력심사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력심사가 있어요. 그 경력심사에서 이 합격을 하면 그 다음으로 2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강의에서는 전체 강의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차 논술은 어떻게 보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금씩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1교시가 100분, 2교시 100분, 각 100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400분을 시험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오전에 1, 2교시 보고 오후에 3, 4교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이면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100분씩 400분이고요. 여기에 점수는 각 교시가 100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100점 만점에
400점을 맞독되어 있는데 만점이 400점에 60%를 넘으면 되니까 4, 6에 24, 총계 240점을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락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하는데 기술사 시험은 과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1교시에 만약에 제로를 맞았다. 그런데 2, 3, 4교시에 만약에 80점씩을 맞았다. 에? 그래서 총점이 240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기가 이제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어때요? 240점이 이게 쉬운 점수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100% 논술식이기 때문에 오지산대형이나 사지산대형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논문식은 100점 만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80%로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0점에 이 400점에 80%면 400에 320점 만점에 240점을 맞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점 만점이지만 400점 만점짜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점을 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80% 맞으면 만점 맞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240점 여기에 240점이 400점에서 200점 440점이 240점이 아니고 320점에 240점 맞는다고 생각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40점은 과락은 없는 거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40점을 맞았고 여기에 80점을 맞았고 60점을 맞았고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240점 합격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에 만약에 못 썼더라도 2교시, 3교시, 4교시를 가지고 대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이 1교시는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00점 만점이니까 지금 답안지가 이렇게 요거 지금 실제 답안지하고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 모의 답안 용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답안 서브노트를 작성해봐라 이거죠. 똑같은 지금 저 A4 용지에 이 종이에 보통 8페이지 정도를 100분 동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쓰는 분량도 중요하지만 정확도가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식의 각 부분에서는 100점 100분에 보통 25점짜리가 20점짜리가 5문제 정도 나오든지 이제 25점짜리가 하나 있는 경우에 2개가 있는 경우에 25점짜리 2개에 20점짜리 그 2개. 이래서 25점, 25점, 20점,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문제를 5문제, 6문제로 분류해가지고 내오고요. 요새는 이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써라.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6문제, 4문제를 골라 쓰는데 1번은 반드시 쓰고 나머지 문제를 써라. 이럴 때는 1번을 반드시 쓰고 이러면 이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못 풀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은 그 점수를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여기서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25점짜리가 왔다 그러면 이건 25분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분을 안 쓰고 이걸 40분을 썼다 그러면 다른 걸 못 쓰게 되죠. 그럼 어차피 이걸 잘 썼더라도 이걸 25점 잘 맞아야 2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아주 문제별로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논술식에 쓰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뒤에 답안에 작성하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 논술 시험의 이제 객관성, 그 다음에 이 논술 시험의 어떤 그 형태를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첫째,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은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실력과 플러스 경력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답안지 내용하고는 별개예요. 이거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은 실력이 좋고 아주 경력이 상당히 뛰어난데도 페이퍼로도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 얼굴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안지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답안지에 나와 있는 형태의 베스트를 다 해줘야 되고 답안지에 내놓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은 수험생들이 대개 보면 이 상당히
좋은 실력과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답안지로 다 내놓는 것을 못한다고요.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예? 문제는 답안지 가지고 평가를 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로직화하느냐, 생각을 조직화하느냐. 논리요. 하는 연습을, 이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 현황, 문제점, 대책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아주 분석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답안지는 이것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외워서 쓰는 답안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지에서는 절대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어느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문제만 외워라, 달달달 외워라. 그런데 아니다. 200문제를 함축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근데 외워서는 안 돼요. 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외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사가 몇 개를 합격했다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생각을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 남보다 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사가 9개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전기 분야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00몇 개로다가 기술사가 돼 있대, 세분화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앞으로는요, 선진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묶어야 돼요. 이게 일본 방식인데 묶어야 됩니다. 전기는 전기 묶어가지고 거기서 건축정비설비 전공은 건축정비설비를 하는 거고, 발전배전 전공은 발전배전을 하는 거고, 전기철도를 전공하는 사람은 전기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생각을 좀 구체화시키는 방법들로 훈련이 돼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동원하는 방법이 컨셉 프로를 작성하도록 자꾸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컨셉 프로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많이 훌륭하게 알고 있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사지선다형 같으면 풀어가지고 똥을 내면 치면 되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이 답안지의 평가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정공대에다가 물으면요, 절대평가라고 그래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점수만 맞으면은 일단 합격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안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검정공단 측에서 보면은 이건 절대평가지만 채점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점수를 줄 때는 반드시 상대평가에서 주는 거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은 뭐예요? 즉 절대평가 플러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대평가다. 그럼 만약에 건축정기설비 기술사의 답안지가 100명이 좋은 답안지 60점이 넘었다고 100명을 다 합격을 시킬까?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정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같이 수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10% 이내는 최소한 들어가줘야 된다. 만약에 500명이 봤다 그러면 500명 답안지 중에서 10% 이내, 50등 이내는 들어가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격의 여부를 따져야지. 그 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서 절대평가니까 내 답안지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봐서 6점을 넘은 답안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한 사람들이 유리한 것이, 설계한 사람들은 자기가 백화점, 호텔, 병원, 초층 빌딩 20, 30층을 감리하고 설계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감리했다. 그 과정을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안지가 내용이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답안지 내용이 아주 훌륭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또 그래요. 이 실무 경력은 굉장히 많은데 공부를 안 했어. 조직화되질 않았어. 실무 경력이 많은데 어떻게 돼요? 이론적인 생각을 조직화 못했어. 그 답안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소리,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못해요.
그 답안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절름발이가 돼 있지.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살아있는, 현장감이 살아있는 답안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답안지가 이렇게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인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답안지를 보면 알아요. 답안지가 이게 왜어서 썼는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지, 이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말아요. 그죠? 예?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있어. 어떤 부분 공치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남의 거를 먼저 모방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니까 남의 답안지를 가지고 무작정 따라하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출판한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경우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식을 못 쓰니까 우선 이걸 가지고 따라보라 이거죠. 따라보고 이걸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무작정 따라하기라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이건 안 돼. 예? 지금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예? 여기서는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어떻게 있어요? 이 공부한 사람이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걸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약 자체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전 분야를 이걸 가지고 한번 적어보란 말이에요. 이거 한 두세 번 적어보세요. 적어본 다음에 이거를 그 내용에다가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느낌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변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의 타이틀은 최근 관련도 문제 분석을 통한 수험 준비 및 답안 작성 요령인데 지금 최근 관련도 문제 3권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이 3권에 보면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문제가 다 수록이 돼 있고 지금 1, 2, 3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를 하면 건축전기 설비에 1에서부터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최근에 3년 문제의 패턴을 좀 분석을 하고 해보면 이 답안지 내용을 그럼 달달달 외우라?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련 도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답안지에 채점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는 시간이든지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방법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논술식 답안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조건이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보세요. 만약에 서울 사대문 안 건립되는 오피스 빌딩 20층 규모의 이 수전 설비를 계획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반드시 조건이다.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받아보면 한 5분 정도는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생각을 가듬고 먼저 줄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지금 보시면은 서울이라는 조건 하나 붙었어요. 서울 사대문하는 조건이 하나예요. 건립되는 오피스 빌딩이야. 두 번째 조건 20층 규모야. 세 번째 조건 수전 설비를 이건 시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전 설비에 감리돼 쓰시오. 이래서 서울 사대문안 건립되는 오피스 빌딩에 20층 규모의 수전 설비에 감리돼 쓰시오. 수전 설비에 시공에 대해 쓰시오. 수전 설비에 유지 관리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쏙 넘어가면 안 돼.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조건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답 해가지고 이 1, 2, 3, 4, 5 조건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 사대문안 서울 사대문안 어때? 용지가 적다 보니까 접지를 벌써 못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벌써 여기서 어떻게 돼? 그런 벌써 조건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돼? 서울 사대문안의 용지가 넓지 않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땅속으로 깊이 5층, 6층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되는구나. 그럼 이거 지중화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오피스 빌딩이야. 그럼 오피스 빌딩의 단위 밀도는 어떠냐? 200VA다. 응? 해배당. 인텔리전트 빌딩 1, 2, 3급에서 어떻게 둘 거냐? 20층 규모. 20층 규모는 보통 한 평에, 한 층의 규모가 300평 정도 치면은
이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300평이면은 300평이면은 3.3을 곱하면 이제 약 1000해배 되지 않습니까? 1000해배 되면 뭐 200VA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해배당 이거 되어 있어요. 2000kb거든요. 2000kb. 그러면 수전 용량이 2000kb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거 수전 용량 2000kb 갖고서 수전 설비를 이제 완난시킬 때는 그려야 되죠. 그리고 계획 아닙니까? 계획. 그 설계가 아니고 계획이야.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계획, 기본 계획 잡을 때 뭐 접지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인입 계획, 다른 빌딩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하나하나를 출제위원이 원하는 쪽으로 쏴줘야지.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나는 시공을 해봤지 그냥 서울 4대문 안에 20층짜리 그냥 시공의 문제점에 대해서 쫙 썼어요. 이거는요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긋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썼지만 이건 안 맞아요. 여기서 계획에 대해 쓰라고 그랬지 시공에 대해 쓰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수험생들 보면 시험 어디 잘 봤습니까? 잘 봤습니다. 아주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하냐? 자기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입장은 뭐예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써내야 돼. 이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많이 해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놔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접지는 어떻게 되고 피해 설비가 어떻고 이런 전부 다를 다 보고 나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핵심을 쫓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이프 64개를 전부 다 봤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본 거거든요. 거기에 가지 또 좀 옆에 치는 문제들은 또 쳐줘야 돼.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기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출제위원 입장에 서라. 여러분들 정말 출제하고 평가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채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출제위원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점위원이에요. 답안지를 보시면 이 답안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을 좀 정말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답안지 이렇게 쓰면 출제위원 당신이 정말 아주 탐복을 하겠지 할 정도로 그 입장에서의 답안지를 써내려가줘야 그 수험생이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논술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다. 근데 논리적인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냐면 그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 시장에 가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네? 되게 어떻게 돼요? 답안지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 비싼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여기서 서울시청까지 얼마 가야 되니까 여기서 뭔데요? 아주 논리적이지 못하거든요. 아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말이에요. 1,000원에서 2,000원 합니다. 이래야 되지. 그거 비싸요. 싸요. 뭐 이거는 그건 완전히 구름 잡는 시간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얼마입니까? 여기서 저쪽에서 얼마나 가야 되죠? 그러면 15km, 약 15km 가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답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서울 4대문 안에 오피스 빌딩의 전기실은 좁으니까 변전실을 적당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변압기 용량을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그 스켈톤을 아주 안전하게 설계해야 된다. 이런 답안지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적당하게 적당히 무슨 이러면 안 돼. 이 기술사 답안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수식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나온 답안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뭐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화재가 안 나오도록 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소설책 쓰듯이 쓰면은 이건 아니다. 예? 근데 이거는 평상시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누구하고 회의를 만나러 갈 때 기술사는 뭐예요? 앞으로 회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이야. 기술사가 되면 어디 가서 회의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딱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돼. 그럼 내가 오늘 무슨 회의를 간다. 왜 갈까? 첫째, 회의의 목적, 나의 역할, 여기에서 문제, 내가 답변할 거, 딱 해가지고 드디어 1, 2, 3, 4, 5 해서 페이퍼를 딱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회의 참석한 다음에 상대방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차례가 왔어. 그 다음에 페이퍼를 딱 내가지고 쫙 돌려주고, 자, 내가 준비해온 건 이거야. 봐봐. 1, 2,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는 일본에 회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직원을 훈련을 시킵니다. 일본에 회의를 가면은 이번에 출장을 간다. 1, 2, 3.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회의를 한다. 회의하는 목적. 만나야 될 대상. 응? 그 다음에 제목. 우리가 회의에서 끌어내야 될 목표. 기타 참고사항. 이거를 페이퍼를 딱 작성을 해서 딱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네 부분, 5분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회의에 딱 참석을 하면 그 회의장에서 미리 탁탁탁 내놓고 1, 2, 3, 4를 갑니다. 그러면 회의를 짧게 하고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고 이거는 오늘 여기 왔는데 말입니다. 나 저거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저거 얘기하고 뭐 이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답안지도 그렇거든요. 답안지다가 뭐 중원부원 하면서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또 앞에 갔다가 보니까 이 말 빠졌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이거에 대한 목적, 개요, 요구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아주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평상시에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둬야 돼요. 그것이 기술사가 여러분 됐을 때 회의를 주도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결론을 끌어내고 답안을 제시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능력을 기술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답안지예요. 그래서 답안지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100% 논문식이에요. 이 논술 1차 시험의 주안점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는 훈련과 연습을 아주 부단하게 해라. 즉 뭐예요? 책 한 권을 읽고 5분 동안 스피치 해봐. 그러면 이 책의 요점은 뭐야? 15분 동안 해봐. 15분 동안 얘기해. 30분 동안 해봐.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책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5분 동안. 내 인생은 요점이 이겁니다.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지 시스템을 30분 물어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5분 물어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10분 물어봐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딱 돼가지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고. 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끌어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을 1차 논술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차 논술 시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을 받으면 이거 여기서 과락이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1번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이럴 때는 반드시 1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1번 문제 안 풀면은 이때는 그 채점 조건에서 빠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아니고서는 일단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심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경력심사는요 기사 1급하고 전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일단 4년만 하고 나면 이 경력심사는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축정설비를 그래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는 건축정설비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범위가 넓으니까 그거 힘들게 그거 하지 말고 범위가 좁은 걸 해라. 에?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논의 얘기입니다만 보병병과를 가야 장군을 단다는 거 아니에요. 이 특수병과를 가면은
화학평가나, 이게 아주 특수평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장군을 다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보복평가가 장군이 제일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브로드하고 넓은 만큼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 그런데 한전에 계신 분은 아니고서는 한전에 계신 분은 발성배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발성배제도 그래요. 저번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를 한번 들어가봐서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발성배제 기술 썼다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는 한전 쪽이 아니면은 건축물에 대한 거는 건축정비 설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이번에 IC 60364 예? 세계 규격의 IC 60364가 어때요? 딱 건축정비 설비로 딱 몹시 박혀 있어. 예? 이게 가장 아주 유명한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만큼 거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이 건축정비 설비는 경력심사 일단 여러분들이 전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영업사원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전기 영업이면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경력심사에서 전기 관련 업무만 입증할 수 있는 4년만 되면 경력심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전혀 문제가 돼. 그래서 경력심사 연수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연수인데 그냥 전혀 노는 연수를 가지고 4년이면 안 되지만 일단 전기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한 연수 4년만 입증할 수 있으면 일단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갑니다. 이 면접 시험. 그 어떤 분들은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은 나는 아파트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설계 경력이 없다면 면접에서 떨어진다면요. 바로 그냥 예? 전혀 안 된다면서요.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1차 논술 시험을 보면 면접 시험을 2년 동안 볼 수 있게 하죠. 2년 동안. 이건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니 이 논술 시험이 어려운 거지 면접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면접 시험에 3번 최종 탈락한 사람도 아주 드물게는 가끔가다 나오지만 그거 아주 특수한 경우고 거의 어디 돼요? 거의 논술 시험이 통과되면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처음에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져서 그렇지 이 면접 시험에 통과한다고요. 그래서 면접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런 건 있죠. 장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은 뭘 보는 거냐면 15분 해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을 많이 알겠어요. 기본적인 소양. 태도. 발표하는 능력.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좀 무리해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엔지니어링이나 설계, 기획, 감리 업무를 아주 주로 했으면은 상당히 좋아요. 예? 이거 좋은 경력입니다. 또 두 번째, 아주 대형 건설회사. 이게 하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공무원, 예? 전기직 공무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하는 분들이 이제 유지관리 하는 문제들, 유지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대행. 저게 되는데, 자, 보세요. 학원을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왜 읽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을 읽는 건 뭐예요? 그 작가가 경험한 내용을 책을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생각이 플렉시빌리티해. 유연해. 그 얘기는 뭐예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유연해.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만이 절대인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다르고 유럽 다르고 다 다르더라 이거야. 직접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설계 기획을 직접 경험하면 가장 좋죠. 프랑스를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지. 하지만 만약에 못 간다면 프랑스를 갔다 온 사람의 여행기를 읽으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학원에서 제 강의를 통하고
우리 신효수 기술사님이 설계에 대한 부분만, 설계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 한탄학 기술사님이 그 안전관리를 통해가지고, 예? 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아주 우수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각.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 받아가지고 자기가 안 했던 거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가지고 답안지에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거야.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에 면접 시험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감각을 많이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또 기술사로서는 또 그 이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업무를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유지관리나 안전대행을 하신 분들은 기술사가 만약에 1차 시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타겟을 설계나 기획 업무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으려고 타겟을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논술 시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논술 시험이 문제지 그거 걱정해 놓은 다음에 이거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그거는 아니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선 논술 시험을 먼저 통과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요? 기술사는 앞으로 에이펙 엔지니어하고 관계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NEC 교육을 IC 교육과 같이 이제 병과해서 개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카나다, 미국이라든지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IC, NEC 교육을 국내뿐만 아니라 이민 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예산에서 NEC 교육 받는 거는 미국 NFPA, 미국 연방 화재 방지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교육입니다. 저한테서 사인을 받으면 제가 도큐멘트를 해가지고 나한테 72시간을 NEC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 NFPA에서 인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의 전문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요. 이거는 앞으로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이 면접 시험은 이 논술 시험에 합격을 하면 면접 시험에 대한 거는 거의 98% 이상 합격할 수 있다. 1, 2%가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겁니다. 첫째, 1, 2% 해당되는 게. 이 태도가 안 돼 있어. 일단 면접관 앞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아주 거만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단 말이에요. 면접관이 물어보는 태도가 아는 내용을 대답하더라도 그 가르치는 쪽으로다가 가르치는 것식으로다가 아주 거만하게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감점용입니다. 그건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면접관들이 무슨 엉터리라든지 면접관을 막 욕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한 거는 탓을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건 많이 알고 있어. 글로는 페이퍼는 잘해. 표현을 못해.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쉬운 거로다가. 해도 말을 못하고 그냥 땀만 찌찌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상대방이 기술사는 회의에 주도권을 갖는 것이 기술사가 할 일인데 대답을 말을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을 못하면 이것도 결격 사유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는데 정말 전기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몰라. 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술사가 됐는데 조명의 파생의 법칙을 물어봤는데 파생의 법칙은 몰라. 아니 어떻게 이 기술사가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회로이론을 물어봤는지 오음의 법칙을 물어봤는데 오음의 법칙 만약에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봐요. 이거 안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소양.
이런 거는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앞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관점에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기숙사를 해야 되냐? 왜 기숙사를 해야 되냐? 첫째, 아주 간단해 대답은. 여러분들이 전기의 엔지니어로서 자, 기술사를 왜 해야 되냐? 전기 엔지니어는 내 인생을 살겠다 하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 여기는 법으로다가 뭐 기술사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이건 떠나. 그렇잖아요. 이제 기사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차별력이 안 된다 봐요.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일단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전이나 전기철도에 관련된 종사에 대해서 종사자가 아닌 바에는 일단 골동 설비를 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자녀. 가장으로서의 책임.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가 그래도 내 전기로 생활하면서 그래도 기술사라는 걸 내가 패스를 했다. 이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최소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거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큰 소리만 쳐가지고 처자식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건강하다고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분들이 그 기술력이라든지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봐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봐서 또 해야 돼. 그러면 이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반드시 조건이 따라 들어가냐? 조건이 몇 개 따라 들어가요. 첫째, 하고자 하는 의지지. 두 번째, 이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자, 합격률이 그렇게 좋은 저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응시생 중에 많이 붙을 때는 뭐 4%, 5%까지 가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토목 같은 경우는 막 10% 이렇게 상회를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전기가 전체가 사는 일이에요. 배출해 놓고 실력이 없으면 실력 없는 기술자는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기술에 대한 시간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투자해야 돼. 요새는요, 한간에 말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치고 가난한 학생들 별로 없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상당히 서울대를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엄청나게 뒷바라지가 안 되면, 경제적인 뒷바라지가 안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의지가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기술사라는 이런 관문을 뚫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 원 아닙니까? 사립대 대학 한 학기 등록금도 투자 안 하고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기 관련 책 전부 다 사봐야 100만 원이면 아주 아마 교보문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출판사 거를 사든지 전기 관련되는 기술사로서의 밥을 먹기 위한 책을 사는데 100만 원이면 아주 뒤집어 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원에 대한 투자, 이거 최소한 경제적인 투자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격적인 부분을 자기가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수험생 중에서 제가 어느 수험생을 보면은 저희한테 접수를 하러 왔을 때 우리 이 여직원들이
전부 다 학부를 다 나와가지고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학원의 안내 업무를 맡는데 그 여직원들에게 막 반말로 하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직원이 그런 수험생이 한 1년 공부하더니 태도가 싹 많이 어떤 자기의 인격 도야되는 부분들을 많이 볼 때 정말 저는 기술적으로다가 한두 개를 가르친 것보다도 상당히 아주 보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봐세요. 학원에서 문제 가르쳐주고 요령 가르쳐주고 이것만 외해가지고 학교 가면 그 수험생이 뭐 하겠어요? 그건 독약을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수험생은 독약을 맞는 거예요. 그 수험생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 그 사회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내용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거며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을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의 관연도 문제 분석은 이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동안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문제 패턴으로 나오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3권에 다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저희들이 전설공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답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자료 접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훈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의 훈련을 할 거냐? 이 훈련을 이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먼저 앞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조금 내가 바꿨습니다만 이제 시험을 출제 경향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게 있죠. 수변 설비, 예비 전원 설비, 보호 계정기, 필해 설비하고 접지, 조명공학, 간선 고조파, 정보통신, 동력, 그다음에 설비 사전이나 핸드북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가 보면은 거의 한 80%가 점유하는, 상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있어요? 시험에 나온 횟수를 가지고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격파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컨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전기 들어봤죠? 저한테 발전기 강의 들었잖아요.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3가지 차이점에 요약을 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컨셉프로가 전체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야. 자, 나의 인생. 정말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럼 6개로 나눠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6개로 나눠봐. 이렇게 6개 나눠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 안 해봤으면 이 강의 듣는 순간 당장 작성을 하셔야 돼. 내가 내일 왜 살고 모레 어떻게 살고 이런 이 사는 방법에 대한 어떤 후가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나의 인생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기능사 기사 2급을 따고, 기사 1급을 따고, 기술자를 했다. 그럼 이게 된 거야. 자, 이 사회적으로다가 내가 가져갈 어떤 학식과 학문은 됐냐? 필요로 하는 학문을 내가 갖췄냐? 하나 체크해봐요.
여러분들 스스로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쫙 적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성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도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단점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점을 키우려고 하고 일단 구체적으로 적어봐야지. 자기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적어놔요. 이것도 성경 비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떻게 보면 밑에는 베이직한 거예요. 밑에는 컨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적고 위에는 어떤 실무의 경력적인 부분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기술사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학문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집안의 환경.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중요한 팩터예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성공할 거냐? 목표. 이제 이 목표를 다가가기 위한 방법. 이 구체적인 방법이지. 네? 그리고 여기가 기타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로직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험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렇게 작성이 돼줘야 이런 능력이 돼줘야 답안 작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용량 산출에 필요한 키워드를 쭉 봤어. 그래서 PS가 뭐고 HP가 뭐고 PU가 뭐고 여기에 대한 각종 발전기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보고요. PG 산출 방법을 관련 소식을 딱 봤어요. 그리고 RG 방식을 여기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PG 방식의 산출 특징을 여기서 넣고 RG 방식의 산출 특징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 미국 방법과 RG 방식이 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딱 작성했잖아요. 자, 이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발전기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야 돼. 여러분들이 강의 받은 내용을, 제가 강의한 내용을 강의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작정 따라하기를 가지고 이 컨셉 프로를 작성한 다음에 무작정 따라하기에 해당되는 비상발전기의 난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목차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의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답안지를 만들 때 글씨,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씨를 여러분들 써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글씨를 몰리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글씨 쓰는 연습도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컨셉 프로를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제가 건축정섭이 모차 정림이 4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1단계와 1단계에 대한 문제는 그 시험에 나온 빈도수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를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그런데 어떻게 4단계라도 전혀 이게 덜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전체를 얘기하다 보면 공사비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아, 4단계는 아예 이건 덜 중요한 문제고 1단계만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아니고 빈도수로서 그렇다는 거고요. 관련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총론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부하 설비, 부하 설비에서 이제 조명이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원 설비에 이제 수변 설비, 그래서 용량 추정, 시스템의 선정, 차단계 선정, 설비 기기의 선정 이제 나오죠. 뭐 변압기, 차단기, 전력용 콘덴서, 피레기 이거 다 지금 강의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전력용 휴즈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로 지금 그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전체 문제를 이 1단계로 쭉 나눠놔서 이 4단계로 나눠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출제 횟수별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3년이 아니고 지금 거의 10여 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쭉 내놓은 거기 때문에 최근 3년의 데이터를 내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를 보면은 뭐 전력용 콘덴사,
전반 조명, 차단기, 피래기 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그 변압기 문제 고조파 그래가지고 제가 A 플러스를 지금 몇 번까지 나왔냐면 10회 이상 나온 거는 지금 A 플러스로 나눴습니다. 접지 뭐 이렇게 되죠. 접지도 이제 뭐 대규모 건축물의 접지, 구조치 접지는 따로 나가지만 그리고 이제 A0 문제를 지금 5회까지 6회까지 지금 A0 문제로 나눴고요. 5회를 지금 A 문제로 나눴어요. 그리고 4회를 지금 그 B로 놨고 3회 이하를 이제 C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 2회나 1회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특수 문제들이 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문제의 출제 분도를 가지고 본 거는 내는 사람이나 현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나 가장 많이 부딪힌다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들은 신규 패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광통신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도체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는 IC, NEC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대두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사성이 있는 문제를 자꾸만 옮겨가거든요. 소방설비 기술사 같은 경우는 국내 소방법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거의 미국의 NFPA의 NFC 코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동 경기장, 요새는 월드컵 경기장이 이렇게 쭉 되니까 뭐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장 조명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뭐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복합 빌딩 초대형 공항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시사성 있는 거거든요. 최근의 패턴과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기존의 문제를 분석하고 최근에 시사성 있는 거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아주 좋은 그 문제 예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보고 딱 결심할 일은 만약에 기술사를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잡수시면 다시 앞에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서 어떻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의 테이프를 가지고 전 65편 강의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가지고 옆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기계가 발전을 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한 사람들은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 앞날을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매체로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보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강의를 아주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저에게 팩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주시면은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